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불안정하거나 위협이 되는 국가를 민감국가로 분류하는데요. 미국 에너지부가 다음 달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북한과 우리가 민감국가다. 그건 말도 안 되지. 자, 과연 문제는 뭘까요? 기술장.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미국의 첨단 기술 연구에 접근이 제한되고 미국 측 관련 시설에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별도의 승인 요청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감국가. 네. 어떤 느낌이세요? 민감국가 딱 들었을 때가 피부 좀 민감한 피부 있잖아요. 민감. 그런 것처럼 건드리면 민감해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맞네. 약간 햇볕 쪽이면 약간 가렵고 따갑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 유쾌한 기분은 아니죠. 네. 확실히 유쾌한 기분은 아닙니다. 민감국가. 이거 참 듣기에도 애매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불편해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더군다나요. 이 민감국가라는 그 표현, 그 정의에 따른 어떤 등재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만 같이 리스트에 올라있는 국가가 더 곤혹스럽게 우리를 만듭니다. 바로 북한이 이 미국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건데요. 그 명단에 바로 우리나라도 올라갔다는 거죠. 말도 안 돼. 그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북한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냐 하는 좀 극단적인 어떤 평가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이 됐다는 건 정말 민감한 일입니다. 일단 이 민감국가라는 리스트를 어디서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관리하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미국 정부 부처 중에 DOE라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Energy.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에너지부예요. 말 그대로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에너지부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Sensitive Countries List, 민감 국가 목록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 정부에게 워닝을, 경고를 주는 건데 이 민감 국가 목록에 등재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에너지부이기 때문에 에너지, 원자력 기술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뭐 국내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내전이 있거나 다양한 이슈로 이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목록에 각 등급별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앞서서 많은 뭐 언론에서 한때 북한과 동급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팩트는 동급은 아닙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SCL, Sensitive Countries 리스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레벨과 등급이 있거든요. 네. 북한이나 이란 이런 데는 뭐 이 테러리스트 국가에 네. 들어가 있고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위험 국가 혹은 테러 지원 국가에 분류가 되는 고위험 국가들은 따로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가장 마지막에 기타 지정 국가라는 그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등재는 됐지만 미국이 조금 주시해 보겠다라는 의미의 기타 지정 국가에 현재는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에너지부가 한다고요? 에너지부가 합니다. 대만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대만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도 미국과 우방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SCL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건 이걸 트럼프 정부에서 지정한 걸로 다들 오해를 하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바이든 정부 하에서 한국을 이 민감 국가 목록에 등재해놓고 퇴임을 해버린 일이라 바이든 정부는 왜 우리 뒤통수를 쳤지라는 의문부터 트럼프 현 정부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닌데 라는 일까지 뭐 차차 이야기 나눠보면 우리 이만가 재밌겠는데요. 이거 공부되는 날인데 오늘? 방금 이제 김진 기자가 이야기해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기 말에 지정을 했는데 민감 국가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의 전면 부정하듯이 그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 다 폐기시켰거든요. 그런데 민감 국가 지정만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떤 나라가 결정을 할 때 뭐 어떤 그 상대방의 행동 하나만 갖고 결정하진 않죠. 전반적인 흐름을 쫙 보면서 이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자, 결국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의 지금 정치 안보적 흐름 자체가 조금 수상하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민감지정 국가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중동 정책에 있어서 미국에 빠질 수 없는 핵심 동맹국이란 말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도 지금 중국 대항하면서 우리 쿼드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우호국가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라 결국 이 DOE, 이 에너지부 혹은 미국이 정해놓은 규칙 밖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 규칙을 위반했거나 혹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을 해서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게 일단 에너지부의 결정이에요. 관할 하에서만 지금 제한이 걸린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미국 정부, 전 정부적 차원에서 제한이 걸리게 되면 이거는 정말 더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양옥쌤 조금 경고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일단 김종민 씨가 머리 긁었다는 건 설명이 어려웠다는 얘기. 아, 이해를 목보 못했구나. 대상으로 지금 그죠? 예, 너무 고학력입니다. 약간 좀 어렵다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묵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묵인이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 매듭이 풀릴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왜 동맹국인 한국을 이 민간국가 리스트에 올렸는가? 그렇죠. 두 번째는 이거는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한 건데 왜 아무 조치가 없었는가? 계속 유지했는가? 맞아요. 두 가지가 궁금하신 거죠. 같이 묶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첫 번째는 한국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까 이스라엘, 대만하고 같은 최하위 우려 국가에 넣은 거잖아요. 국내 정세가 불안정하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정세가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로 4개월 만에 2025년 4월 4일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으니까 미국 입장으로서는 조심하는 것이 낫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대로 놔두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부로서 유리하다고 자체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왜 이것을 뒤집냐? 그냥 유지하자. 문제가 생기면 전 정부 탓을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만들었던 누가 만들었던 내가 좋으면은 계속 유지하는 거죠. 법정 용어로 plausible deniability, 이유 있는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안 대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시리아, 이란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정말 불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원래 동맹인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외교 뭐 관례이고 또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알려주지 않았다. 이거는 조금 민감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북한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100%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다. 이것은 북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문제 맞아요. 네, 저 그런 기분 있잖아. 네, 네. 미국이 마치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뢰를 이렇게 되거든요. 못한다. 뭐 이런. 약간 문제가 있다. 네. 이게 북한이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내가 그 소문 듣고 왔습니다. 신났어. 콩그레츄레이션스 리만 감독 모델. 아 드디어 우리 위대한 북조선과 이 남조선이 동급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를 나란히 했다는 얘기지. 거긴 테러 국가. 짭정은 씨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랑 엄이 다르죠. 예? 빨리 자리에 앉아요. 다 민감하니까 지금. 아니 그 민간 국가에 지정돼서 그런지 왜 이렇게 민감한지 모르겠는데. 조심하라고 민감하지 않게. 자, 그런데요, 이런 어떤 사전적 정의 민감 국가로서의 우리의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적인 어떤 제재 사항들이 생긴다는 건데, 뭐 원전이라든지 AI 같은 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협력이 제한된다거나, 혹은 정보 교류에 있어서도 서로 이제
그 예전처럼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민간국가에 지정이 됐는지를 또 역으로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민간국가 지정되면 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걱정하실 네. 텐데 민간국가에 등재되면 뭐가 안 좋냐? 네. 불편해요. 우리 연구원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이 민간국가 등재 정도의 문제예요. 뭐냐면 에너지부 산하에 수많은 연구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2,000명 되는 정부 관리 그다음에 연구진들이 함께 공동 연구를 하고 교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 민간국가에 지정이 되면 일단 절차가 좀 복잡해집니다. 물리적으로 한 45일 정도의 딜레이가 걸려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아는 사이예요, 분명히. 썬킴과 제가 찐킴이 아는 사이예요. 미국 관료, 저는 한국 연구원이에요. 네. 같이 공동 연구했는데 민간국가에 등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까지 같이 연구하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부가 판단 시 필요하다면 최장 45일까지 이 출입 확인 절차를 할지 아니면 연구 절차를 할지 모든 절차가 다 딜레이되거나 굉장히 좀 번거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까다로워지는 거죠. 네, 우리한테 찜찜할 수 있는 건 빨리 풀어야 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우리가 민감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너무 겁을 먹거나 그 파장에 대해서 과장된 그런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과는 이제 무비자 입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비자 입국이 됐었는데 갑자기 비자 심사를 다시 강화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트럼프 일기 초반처럼 미국 출입 금지가 되거나 이런 조치는 아닌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던 그냥 남편인데 어디 갔다 왔어를 물어보는 거죠. 너무 얘가 적절치 않아. 어디 갔다 와서 그러고 영수증 보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민간국가 리스트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한국과 미국 간의 그 모든 정부 또 연구 분야 교류가 스탑 멈춰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불편해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라고 있는데 여기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었던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간단하게 뭐냐면은 얘 연금술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을 뜨겁게 하면은 성질이 바뀌는 걸 이용해 가지고 뭐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 이건데 여기서 파이로 프로세싱을 하면 뭘 얻을 수가 있냐면 사용 후 핵 연료 재활용을 해가지고 플루토늄을 얻어요.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요. 플루토늄은 이게 상업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군사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핵폭탄이랑 원자력 발전은 원리가 똑같아요. 갑자기 빵 터뜨리면 핵폭탄이고 천천히 핵분열시켜가지고 열을 이용하면 원자력 발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지난 10년 동안 이거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 1차 연구가 끝났어요, 지금. 2차 연구를 해야 되는데 2차 연구는 핵 연료가 있는 아이다호에 가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동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 10여 년 동안 연구했던 것이 다 도루묵이 돼버려요. 너무 큰데? 그렇죠. 기분이 나쁜 거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난 4월 2일자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언론 보도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민감 국가 출신의 비미국 시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연구학자가 가가지고 뭘 연구한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기존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던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말씀하신 그 아이다호 근무하시던 한 박사님도 최근에 이제 말씀이 본인도 거기에 근무하면서 이유도 모르게 그 금지가 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한되고. 한국에 와서 미국의 뭐 유수한 연구기관에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박사님들도 뒤에서 이렇게 좀 애환을 토로해 보면 나는 그거 연구하고 싶었는데 접근을 안 시켜주더라.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미국이 갑자기 우리를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느냐? 참 이제 제일 곤란한 게 내가 누구한테 찍힌 것 같은데 왜 찍혔는지 모를 것 같아요. 우리를 왜 민감 국가에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 누가 또 야 너 뭐 때문에 찍힌 것 같아 하고 설명해줘도 전혀 위로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거. 지금 우리 외교부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교부 공식 입장을 좀 봐야 되는데 신흥 과학기술 그러니까 뭐 AI니 뭐 첨단 이런 기술이 급부상하니까 지금 기술 지원 여기에 이제 미국이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면서 기술 보완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 강화하면서 이번 일이 나왔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 하면 뭐 핵 개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우리에 대한 시선, 우리 국내의 뭐 계엄이나 탄핵 사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자국의 어떤
국익을 침해하는 보안 관련 사항 몇 가지가 좀 이렇게 포착이 됐다 네. 이렇게 느낀 것 같고 그래서 우리를 민감 국가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우리나라가 어떤 보안 사항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 우리나라를 그 리스트에 올렸을까? 추론이 가능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 2024년 상반기에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에너지부 산하에 17개의 국립연구소가 있는데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상징적인 연구소냐면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을 때만 하더라도 핵은 무기로만 쓸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거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걸 상업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선언을 해가지고 이 연구소에서 1955년에 처음으로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의 아버지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우리나라 연구원 한 명이 민감한 핵 원자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노트북에 다운받아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딱 걸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최근이네? 그러니까요. 미국 연구소에서 허락도 안 받고 우리나라 연구원이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미국 땅에서 딱 걸린 거잖아요. 애매하다. 아, 이게 아마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추론이 되는 거죠. 이건 이상한 거죠. 훔치는 건 우리가 전문인데 이게 고의로 이게 설계도를 빼들었다는 뭐 증거 같은 게 좀 나왔네요. 그러니까 에너지부 감사관실에서 이 직원을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메일, 그다음에 채팅 기록 전부 조사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이 직원이 그 정보가 민감한 자료라는 것. 다시 말하면은 바깥으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기밀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나왔냐면 그 직원이 외국 정부랑 접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 측의 입장에서 이거 간첩 아니야? 라고 당연히 이제 의심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외국 정부가 어딘지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비행기 타다 걸렸죠? 한국행 타다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 당연히 한국 정부에서 시켜가지고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도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게 아니냐. 아 근데 오해가 아니라 이거는 이건 뭐 어떻게 쉴드를 쳐주기가 약간 그러니까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는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게 뭐냐면은 만약 해당 직원이 개인이익 추구 차원에서 어떤 사적 기관에게 그것을 팔려고 핵심 기술을 팔려고 했다면은 이제 어떤 국가를 새로 민간 국가로 지정하는 일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구매하겠다는 주체가 정부였다면, 특히 한국 정부였다는 의심이라든지 증거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면 이건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외교부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거 보안, 개인의 일탈이다. 국가 대 국가 문제는 아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이 이 사건을 공동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증명이 된다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 더 곤란해지는 것이고 만약에 수사 결과 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따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원자로 신기술을 도둑질하는 배후에 한국 정부가 있기 때문에 민간 국가에 올렸다면 other designated country, 그러니까 기타 국가에 올리는 걸로 안 끝납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랑 미국 정부가 이 사건 초기에 이것과 관련된 오해를 아주 초기에 해소했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배후에 있었다라고 미국 측도 의심한 바가 없었고 이분이 그 도급 직원이에요. 에너지부의 도급 직원. 그러니까 도급 직원의 계약과 관련된 프리랜서 업무를 하다가 이제 민감한 아까 원전 설계로와 연루돼 있는 통제 자료가 USB에 포함이 돼서 그게 이제 유출이 됐던 건데 이게 의도적인 유출인지에 대해서도 미 정부가 아직 판단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 대사, 신임 미국 대사의 대리 역할을 맡고 있는 조셉 윤 대사 대리가 미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민간 국가 그거는 it's not a big deal. 전혀 중요한 문제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걸 지정했냐라고 하니까 주미 대사 대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워낙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한국 엘리트들이 많고 오고 가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보안 이슈들이 누적이 돼서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에너지부 자체와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 보안 등급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다. 2018년 12월 20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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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미국 연방 검찰이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 연구원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무슨 사건일까요? 수미 테리. 저는 미국 시민이고 또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고 또 CIA에서 일하고 백악관에서 일하니까 said North Koreans right now they emphasize over and over. 자, 근데 이 CIA 요원이 기소가 됐습니다.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exists is so that those of us in government, as well as people in the public as well, whether they are representing themselves or whether they are representing foreign government. 수미 테리는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 이건 아이다호 건과 달리 아주 미국 국무부에서 크게 부각시켰던 그런 사건. 진짜 큰 사건이었죠, 미국에서.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이 사건은 지금 뭐 민간 국가 사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훨씬 더 크게 일부러 미 정부가 문제를 삼았던 사건입니다. 2024년 7월 미 법무부가 동아시아의 정치학자이자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체포했다는 사실 발표해요. 1년도 안 된 사건이에요? 네. 일단 수미 테리가 누구인가 하면요. 한국계예요. 그리고 이북 출신의 조부모를 둔 한국계 미국인이고 대북 분석관이자 연구관이고 CIA에서도 근무를 했던 동아시아 또 뭐 안보 통입니다. 전문가네요. 한반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MB 정부가 출범했던 2008년에 이 수미 테리가 우리 국정원 요원을 만난 사실이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CIA에서 일단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직을 하게 돼요. CIA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일종의 어떤 규정상의 위반이지 불법을 행하거나 체포될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미국 내에서 한반도 전문가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제 한반도 전문가, 특히 이제 대북 전문가로 활동을 하는데 이 수미 테리가 이제 우리 언론에 크게 노출이 된 계기가 2004년도 5월이었어요. 제주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서 연사로 나갑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못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을 해가지고 트럼프 2기가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도 자체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폭탄 발언을 해버려요. 제주도에서요. 바로 두 달 후인 2024년 7월에 수미 테리가 갑자기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가 됩니다. 정민 씨, 무슨 혐의로 체포됐을까요? 와, 글쎄요. 이름만 들어도 약간 좀 미스테리한 느낌이 조금 있긴 미스테리한 느낌이 조금 있긴 수미 테리. 수미 테리. 그러네. 수미스테리. 근데 이제 그 이른바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다 이건데 불법적으로. 아니 CIA 일하는 사람이 국정원 만나는 게 자기 일하는 거 아닌가? 그게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미국은 로비스트가 합법인 나라예요. 근데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등록을 안 하고 근데 그 로비 활동을 하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외국인 등록을 안 하고 간단히 말해서 로비스트로 등록을 안 하고 외국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 두 장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과 만나는 모습인데 첫 번째 사진이 이제 2020년 8월에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국정원 요원이 이제 수미 테리에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밥을 사주는 모습이에요. 아까 식당은 되게 비싼 식당 같아요. 비싼 식당이에요. 두 번째 사진은 2021년 4월인데 워싱턴에 있는 명품 매장에서 $3,450, 약 한 450만 원이죠. 상당히 핸드백을 선물 받는 장면인데 이 두 번뿐만 아니라 10년에 걸쳐가지고 국정원 요원을 무려 40회가량 만났다가 미국 주장입니다. 일단 기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가 국정원 요원에게 그 미국 정부의 비공개 정보를 넘겨주는 일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그다음에 전문가와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 공개적으로 이제 한국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이제 집필 활동, 강연 활동 같은 걸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만난 게
국정은 블랙 요원이 아니라 이제 화이트 요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만나기도 하고 카드 쓰고 이런 거를 볼 때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간첩죄를 기소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비스트라면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기소를 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계속 스미테리를 주시하고 있다가 이 증거를 모아오다가 이 이슈는 한번 공론화를 해야겠다라고 스미테리 개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다국적계 미국인의 전문가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거죠. 지난 1월 이 민감국가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도 미국 전문가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사석에서 한국은 보안과 방첩 능력이 조금 이 네임 밸류에 비해서 좀 많이 허술한 것 같아라는 우려 섞인 혹은 뭐 충정 어린 비판과 조언이 사석에서도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차에 민감 국가의 리스트를 올렸고 또 더군다나 미국 공식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보안 이슈 때문에 올랐다고 하니 야 이게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부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직접적이고 즉각적이고 유력한 사유라고 보지 않고 어떤 그 배경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 한국 정부 인사와 미국의 탱탱크 멤버들이 밥 먹으면서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사진을 찍힐 수 있어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렇게 노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스미테리 하고는 제가 예전에 같은 공부방을 한 적이 있어요. 워싱턴 DC에서 일할 때. 그래요? 한국 전문가들이 그냥 비싸지 않은 이런 데 나오는 식당이 아니라 서로 출연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밤에 모여서 이 안보 서약 위반하는 건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때 스미테리가 이제 당시 이제 현직이었죠. 와서 발표하고 끝나고 맥주 먹으면서 더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거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 만나셨다고요? 아니 그냥 모임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은 그 비정부기관, 비영리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로펌이 아닌 것이죠. 로비를 안 했는데 왜 등록을 하냐. 이것이 이제 변호인의 이야기입니다. 스미테리 박사가 이야기한 걸 보면은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많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도 많고 이건 학자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얘기한 건데 의도가 있다. 대가성 발언이라고 해서 기소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미국 정부는 스미테리를 체포했는가? 아마 경고를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 정부에 대한 직접 경고 그 기대 효과도 있지만 너무 한국 정부의 이런 그 핵 무장에 대한 반론을 옹호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는 어떤 본보기 케이스가 아니었는가. 우리나라를 미국이 민감 국가로 이번에 지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정계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도 핵 독자 개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한 것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핵 확산 문제 관련된 우려가 있다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북한처럼 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핵은 없는데 핵에 대한 어떤 우리의 열망이나 희망 능력. 이런 거를 좀 암시하거나 내비치는 그런 강한 시그널을 좀 주기는 줬죠. 많이 했죠.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전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저게 옛날에 핵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던 건데 내놓더니 저런 꼴을 당하네? 이런 게 있었고 또 당시에 푸틴이 계속 이제 우리 핵을 좀 쓸 수 있다고 협박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이제 안보 문제를 좀 중시하는 그룹에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2023년 그때쯤에. 그리고 국회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그 핵 관련한 핵 보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논의도 있었고 이랬는데 미국이 그걸 이제 주시를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불을 당긴 게 사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3년 1월 뭐 이 여간에 핵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한미가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 기획, 공동 연습하는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게 말하자면 미국의 핵을 한미가 마치 공동으로 운용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줬어요. 국내 이제 여론에는
윤 대통령이 며칠 뒤에 대한민국에 그럼 전술핵을 재배치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럼 그거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합의가 된 부분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좀 불쾌하거나 좀 당황스럽게 느꼈을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핵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단추를 같이 누르는데 미국이 안 눌러지면 못 누르는 거거든요. 이것조차도. 그런데 계속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 만회한답시고 좀 말을 강하게 했는데 적어도 핵을 가진 나라는요 다른 나라랑 공유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왜 핵을 다른 나라와 공유를 해요?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핵무기는 대통령의 무기라고 해요. 프레지던스 웨펀이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국 국민과도 공유를 안 해요. 그 당시 이제 어떤 말이 나왔냐면 나토 봐라. 나토도 미국과 핵 공유를 하지 않냐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큰 오인 게 뭐냐면 나토와 미국은 핵 공유하지 않습니다. 핵무기 사용권은 미국이 갖고 있고 독일과 같은 나토 국가는 이걸 실현하려는 폭격기만 제공을 해요. 자, 앞뒤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발언을 할 때 직접 이 발언을 들었어요. 그다음에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게 이제 제가 당시에 이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제 답변과 관련해서 나온 그래요? 예, 답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당시에 이제 1부로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업무 보고하고 난 다음에 2부가 토론이었어요. 토론하면서 각 분야에서 뭐가 문제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질문하면은 해당 부처의 장관이나 혹은 국실장이 대답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제가 한 질문이 그거예요. 야, 북한이 뭐 이렇게 핵 비약적으로 늘린다고 그러는데 확정 갖고 정말 제대로 지킬 수 있어? 이거 확신할 수 있어? 국방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방부가 하는 답변은 맨날 여태까지 했던 뻔한 답변 소리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소리. 그러고 이제 지나가고 나면서 그거에 대한 보완 발언으로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좀 약간 급발진식으로 한 거예요. 많이 얘기를 한 건데 당시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핵 무장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야, 우리가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너희를 믿으니까 미국 너희를 믿으니까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대통령 발언이 핵 무장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그런 뉘앙스를 미국에 전달하면서 안 도와주면 우리도 우리 길 갈 수 있다라는 현장에 계셨으니까. 예, 그런 이제 경고의 뜻이 살짝 담겨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특히나 바이든 정부 같이 비확산에 굉장히 민감한 핵 무기 늘어나는 거에 되게 막 반대하는 정부에서는 핵 좀 도와주라고 하면 화들짝 화를 내고 안 도와줘요. 진짜 정작 민감한 건 미국이네.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President Biden, are you discussing joint nuclear exercises with South Korea right now?